인천공항에 자동문이 열리자 5년 만에 마주한 서울의 공기는 기억보다 훨씬 더 습하고 무거웠다. 자유롭지만 건조했던 뉴욕의 공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끈적한 감정의 무게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했다. 오주기. 어머니의 5번째 기일이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라는 걸 안다. 나를 이 땅에 다시 불러들인 아버지의 진짜 속셈을 모를 만큼 내가 어리숙하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나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김 기사님의 희끗희끗해진 머리가 5년의 세월을 실감케 했다.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는 그의 모습에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내 마음은 이미 차가운 갑옷을 꺼내 입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이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나의 왕국이자 전쟁터였다. 평창동의 저택은 여전했다. 고요함마저 오만하게 느껴지는 그 거대한 철문을 지나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숨을 멈춰야 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이 지워진 공간의 텅 빈 적막감. 내 발걸음은 곧장 2층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렸다. 제발 여기만은.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내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어머니의 단아한 취향이 깃들어 있던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시릴 정도로 유치한 파스텔 핑크 톤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자개장과 난초 화분 대신 번쩍이는 대리석 화장대와 정체불명의 인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값비싼 화장품들이 즐비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은색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라프레리, 플래티넘, 레어 컬렉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달아 없어지는 게 아깝다며 선뜻 사지 못했던 바로 그 화장품이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화장품 병을 내려놓고 거실로 향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의 가장 상석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하지만 그 표정엔 초조함이 역력했다. 내가 무슨 소란이라도 피울까봐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명의 낯선 여자가 있었다.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교태가 뚝뚝 흐르는 미소를 띤 여자.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나와 비슷한 또래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한 젊은 여자. 왔구나, 진아야. 아버지가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목소리는 나를 향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인사하거라. 이쪽은 임윤아 씨, 그리고 그 따님인 소희다. 앞으로 우리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그 단어가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제야 나는 저 2여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임윤아.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 아버지의 입에서 수없이 오르내리던 그의 백월광, 바이유의광.
우리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과거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차버리고 돈 많은 남자에게 떠났던 여자. 아버지가 어머니의 헌신으로 회사를 일으켜 성공하자 귀신같이 다시 나타나 우리 가정을 흔들던 여자. 어머니는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으셨지만 그 스트레스는 결국 유방암이라는 괴물이 되어 어머니의 젊은 생을 앗아갔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 나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더는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 유학을 떠났고, 지난 5년간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다. 역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남자의 회복력은 이토록이나 빠른 것이었구나. 진아 아가씨라고 했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임유나라는 여자가 붉어진 눈시울을 연기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교활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저랑 아버님이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어요. 늙음하게 겨우 다시 만난 인연인데 아가씨가 저희를 막진 않겠죠? 그녀가 내 눈치를 살피며 슬쩍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그녀의 하얀 손목에 채워진 비취 팔찌. 아버지가 결혼 기념일에 어머니께 선물했던 몇 안 되는 선물 중 하나였다. 어머니는 흠집이라도 날까봐 장롱 깊숙이 보관만 하셨던 그 팔찌를 저 여자는 마치 전리품처럼 보란 듯이 차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딸 임소희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엄마는 뭘 그렇게 걱정해? 여긴 아빠 집이거든. 아빠가 살고 싶은 사람이랑 사는 거지. 왕진아 씨가 우리 보기 싫으면 자기가 나가서 살면 되잖아. 임소희는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다. 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를 향해 쐐기를 박았다. 소희 말이 맞다. 이 집 주인은 아직 나다. 주인?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이 평창동 저택은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신 유산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버지에겐 상속권조차 없다. 하물며 지금 아버지가 경영난으로 휘청이던 W 주얼리에 내가 도민준이라는 가명으로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 저택은 벌써 은행에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의 유치한 말싸움을 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유품에 어디에 두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임유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아, 진아, 아가씨. 돌아가신 분 물건이 방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좀 그래서요. 걱정 말아요. 내가 잘 보관해 뒀으니까.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보관?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남의 집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유나 씨는 그걸 모르셨나 봐요. 가정교육. 내가 정확히 찌른 그 단어에 임유나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기꾼 부모 밑에서 자라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가정교육이란 단어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었을 테니 뭐, 이 기집애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임소희가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네, 엄마 물건 좀 건드렸다고 뭘 어쩔 건데. 내가 다 버렸으면 어쩔 거냐고.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밀치려 했다.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하였고 임소희는 제 힘에 못 이겨 거실 테이블에 부딪힐 뻔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비웃어 주었다. 거봐요. 가정교육 못 받은 건 유전이라니까. 왕진아,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장이라도 내 뺨을 때릴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임유나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눈물의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진아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제가 미워서 저한테 반감이 있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래도 당신 친딸인데 저 때문에 부녀 사이가 틀어지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요. 정말이지. 아카데미 여우 주연 상감이었다. 저토록이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연기라니. 아버지가 저 여자에게 평생 속아 넘어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분을 억지로 사귀며 나를 노려봤다. 임 여사 체면을 봐서 오늘 한 번은 넘어간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굴면 넌 내 딸도 아니야. 살얼음판 같던 거실의 공기를 깬 것은 이 여사님이었다. 우리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신 가사 도우미. 아가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배고프시죠? 아가씨가 제일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몇 년 새 머리가 더 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이 여사님의 모습에 나는 차마 그녀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묵묵히 식탁에 가서 앉았다.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아버지는 내내 임윤아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했고 임윤아는 수줍은 소녀처럼 굴었다. 나는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사람은 변한다지만 저 여자는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병약한 듯 연약함을 무기로 늙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래서 같은 여자라면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고 허리 좀 펴고 살아 라고 소리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류.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조문객들을 맞는 틈틈이 구석에서 임윤아와 문자를 주고받기에 바빴다. 아버지는 기계치라 자신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내 아이패드에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영정 사진 뒤에 숨어 아버지의 두툼한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서툴게 오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 유나,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았어. 왜 혼자예요, 하준 씨?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옆에 있어 줄게요. 그래, 유나 당신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을까? 그럼요. 하늘에 있는 언니도 우릴 축복해 줄 거예요. 제가 꼭 안아줄게요. 어머니의 향불이 차에 꺼지기도 전에 두 사람은 어디서 밀회를 가질지 의논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신이 차에 식기도 전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궁리하다니.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던 파렴치한 상간녀라니. 그 후로도 아버지의 닭살 돋는 메시지는 계속 동기화되어 날아왔다. 사랑에 빠진
중학생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소고기 사진을 보내며 이건 소고기. 닭고기 사진을 보내며 이건 닭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뮤나의 사진을 보내며 이건 내 심장. 따위의 메시지를 보내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니 망해가는 게 당연했다. 결국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저 한심한 남자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회사에는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학 시절 친구 따라 재미로 사두었던 비트코인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났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숨겼다. 임유나 같은 여자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 나는 그 돈의 일부를 환전해 도민준이라는 가상의 남성 투자자 신분으로 아버지의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댔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식사에 정적을 깼다. 드디어 본론이 시작될 모양이었다. 식사가 반쯤 비워졌을 때 아버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그가 이뮤나의 손을 슬며시 놓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직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진아야. 그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지만 그 안에는 뻔뻔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네가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경영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구나. 주주총회 때마다 네 시차까지 고려해야 하고 의사 결정 속도도 더뎌지고 그는 마치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능한 경영자인 척 연기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어떤 나쁘끄러운 제안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내 귀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이번에 귀국한 김에 그 지분 아빠한테 넘기지 않으련 내가 현금으로 넉넉하게 쳐줄 테니 너도 유학 생활하면서 쓰기 편할 게다. 역시나 나를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완벽하게 밀어내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쥐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비즈니스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가격으로요?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정면으로 되물을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옆에 앉은 이뮤나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다시 꺼냈었다. 그야 네가 상속받았을 때에 주가로 계산해야지.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내가 지분을 상속받았을 때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바닥을 치던 시절이었다. 주가는 공모가보다도 낮게 곤두박질 쳤었다. 만약 내가 도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이제 겨우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니 나를 쫓아내고 싶어진 것이다. 그것도 시세는커녕 헐값 중에 헐값으로. 오랜 시간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누리고 산 사람은 정당한 거래조차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법이다. 나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 화면이 잘 보이도록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였다. 아버지, 어비 주얼리 오늘 종가 하필 1,300원인데요. 제가 상속받았을 때 5,000원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팩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였다. 그때 임유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아가씨,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회사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공로는 조금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계산적이라고. 저 여자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회사는 벌써 파산했을 거예요. 그럼 아가씨, 손에 있는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분을 다시 가져오려는 것도 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정말 대단한 화술이다. 궤변을 늘어놓는 솜씨가 가히 예술의 경지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상간녀 따위가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훈계를 하려 드는가. 그녀는 나와 말을 섞을 자격조차 없는 여자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 집은 제가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께 상속법에 따라 물려받은 거 맞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마지못해 맞다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이 WBU 주얼리는 외할아버지가 설립하신 회사이며 상속의 정통성으로 따지자면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앞선다는 사실을. 그의 확답을 듣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소희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뇌를 거치지 않은 듯한 저급한 논리가 내 고막을 때렸다. 이제 우리 한 가족이라며. 그럼 그냥 곱게 넘기면 되지.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테이블 위로 상체를 살짝 숙여 나는 임소희를 빤히 쳐다봤다. 소희 씨, 뇌라는 건 참 좋은 물건인데 혹시 없어요? 뭐? 이 기집애가.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들 기세이자 임유나가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주식은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이었고 직계비속인 저에게 상속된 거예요. 소희 씨가 아빠라고 부르는 저분은 배우자 순위일 뿐 직계비속 상속에 대해선 자격도 없어요. 혹시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어려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고들직, 이을개, 나질비, 결의속. 한글로 잘못 치지 말고요. 내 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녀를 보며 나는 슬쩍 미소 지었다. 물론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내 다음 말을 기다리며 잠시 침묵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면요? 내 양딸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1순위 상속인이 될 테니까. 그럼 당신은 뭐가 되려나? 착한 내 손녀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받을 수 있겠네. 나는 싸움닭처럼 부들부들 떠는 두 여자에게 윙크를 날렸다. 어때요? 왕진아, 너. 아버지가 분노에 차 젓가락을 내던졌다. 임소희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 미친년 잘난 척 그만해. 내가 도 대표님 사모님만 되면 너 같은 건 끝장이야. 도 대표님 사모?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아버지의 비즈니스 인맥 중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도시 성을 가진 가문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과 관련이 있고 도시 성을 가졌으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설마 저들이 말하는 두 대표가 바로 나, 도민준을 말하는 건가? 오 세상에,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란 말인가? 나는 저들이 입에 올린 도 대표가 자신의 정체를 남들이 떠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나 자신이니까. 임윤아는 나를 나무라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곁눈질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위협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아버지 역시 대의 만만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원래는 일이 성사되기 전까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다. 네가 그래도 누나인데 괜히 상처받을까 봐 그랬지. 하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그냥 하마. 그의 얼굴에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우리 회사 투자자인 도민준 대표 알지? 그분이 소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구나. 조만간 한국에 들어와서 소희와 정식으로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했어. 두 사람이 잘 되면 우리 회사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거다. 그런 마당에 네가 그 지분을 쥐고 있는 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밖에 안 돼. 내가 임소희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뇌 대신 우동사리를 채워 넣은 저 닭대가리 같은 여자를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버지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의례적인 말로 회장님의 따님이라면 분명 아주 뛰어난 인재일 겁니다. 라고 한마디 적은 기억이 났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을 겸한 비즈니스 멘트였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임소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로 둔갑한단 말인가. 임윤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나를 내려다봤다. 가끔씩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모습은 소인배가 권력이라도 잡은 듯한 천박한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이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임윤아, 당신은 내 아버지의 상간녀가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 장모까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기막힌 스토리는 태국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승리에 도취한 세 사람을 향해 최대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그럼 성공을 빌게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바로 그때 임윤아가 황급히 나를 막아섰다. 진아 아가씨, 방금 동의한 거지? 그럼 소희랑도 대표님 혼사가 결정되면 지분 문제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게. 뇌에는 유전이 확실했다. 임소희에게만 없는 게 아니었다. 내 말 어느 구절에서 동의라는 의미를 찾아낸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말은 내게 아주 흥미로운 영감을 주었다. 나는 계단에 섰던 발을 돌려 그들을 돌아봤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어요. 당신들이 그 대단한 도 대표와 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내 지분 전부를 넘겨줄게요. 공짜로.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즉시 화색이 돌았다. 식탁을 붙잡고 강강술래라도 할 기세였다. 나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다음 말을 이었다. 대신 만약 임소희 씨가 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면요? 임소희가 즉시 펄쩍 뛰며 반박했다. 그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럴 리 없거든? 만약 실패하면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푸흡.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하하하. 내 평생 들어본 농담 중에 제일 웃기네. 임소희 씨, 세상에 수백억짜리 사과도 있나?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뱉어요? 내 비웃음에 자극받은 임소희는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다. 그럼 네가 조건을 걸어봐. 어차피 네가 질 텐데 뭘? 임유나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한 발 늦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 도 대표와 결혼하지 못하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평생 우리 집안 재산에 단 1원도 손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임소희는 마치 뇌가 마비된 사람처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쳤다. 좋아. 내가 너희를 찾아 나서기도 전에 너희가 제 발로 내 올가미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임소희가 망설임 없이 좋아 라고 외치는 순간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제 발로 뛰어들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테이블 밑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인 초의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30분 내로 평창동 본가로 와주세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는 내 투자 자문과 법률 업무를 비밀리에 처리해주는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여전히 흥분에 차 있는 임유나 모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모두 성인이니 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겠죠. 내 차분한 목소리에 거실에 들뜬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잠시 후에 제 변호사가 올 겁니다. 방금 한 내기에 대해 변호사에 입회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죠. 깨끗하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제야 임유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아이고, 진아 아가씨도 참. 뭘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다 어린애들끼리 한 농담인데. 저는 농담이 아닌데요. 나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리고 치명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제가 먼저 약속하죠. 임소희 씨가 도민준 대표와 법적으로 혼인하는 즉시 본인 왕진아는 상속받은 주얼리의 모든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 내용으로 각서를 쓸게요. 제 서명과 인감까지 찍어서요. 자, 이제 당신들이 서명할 차례예요. 감히 서명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이 탐욕스러운 모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지난 5년간 저들이 우리 집에서 빼앗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토해내게 만들 생각이었다. 내 제안에 아버지를 포함한 세 사람의 얼굴에 망설임이 떠올랐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임소희는 이미 도 대표의 사모님이 된 자신을 상상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는 내 지분을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흔들렸다. 가장 현실적인 임유나만이 이 계약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딸이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탐욕이 이성을 이겼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임유나가 비장한 표정으로 결심을 굳혔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정확히 30분 후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저택에 도착했다. 나는 그에게 방금 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즉각적으로 두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나의 지분 포기각서, 다른 하나는 내기 조건에 대한 상호 계약서였다. 최 변호사가 프린트해온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거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 변호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소희 씨가 도민준 씨와 법적 혼인 관계를 성립시킬 경우 왕진아 씨는 보유 주식 전량을 왕하준 회장에게 무상 증여한다. 만일 기한 내에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임유나 씨와 임소희 씨는 왕하준 회장 소유의 본 부동산에서 즉시 퇴거하며 향후 왕 회장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내 몫의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하고 미리 준비해둔 인감도장을 꺼내 찍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처럼 굳은 얼굴로 계약서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결국 펜을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 왕하준을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다. 그 뒤를 이어 임유나와 임소희가 차례로 서명했다.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를 보는 순간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최 변호사가 계약서 두 부를 깔끔하게 정리해 서류 가방에 넣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든 임소희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축하해요. 곧 두 사모님이 되겠네요. 임소희는 성형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턱을 치켜들며 비웃었다. 걱정 마요, 언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내 착한 동생, 너도 걱정 마. 네 언니는 널 반드시 실망시킬 거거든.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송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는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안일을 돌봐주셨던 분으로 내가 해외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나의 개인 집사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주고 계셨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저 한심한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아가씨, 드디어 전화하셨군요. 한국 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식사는 입에 맞으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다. 나는 그의 안부를 묻는 말을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송 집사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아이 취디 한 새어머니께서
당신 딸을 노 대표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나셨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진짜 노 대표를 한 명 선물해 드리죠. 수학이 넘어 송 집사님은 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어떤 도 대표를 원하십니까? 나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의 도 대표로요. 복수극의 두 번째 막이 올랐다. 이제 배우를 섭외하고 무대를 꾸미고 관객들을 초대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임윤아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1차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도민준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게서 받아낸 도 대표의 해외 연락처, 물론 송 집사님에게 연결되는 번호였다. 를 그녀에게 넘겼고, 그때부터 그녀의 집요한 연락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방에서 송 집사님과 통화하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아가씨, 방금 이뮤나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과 도 대표님의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어떻게 응대하셨어요? 아가씨의 지시대로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만남을 선호하지 않으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송 집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서울의 모든 명사들을 초대한 성대한 파티를 열겠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는 꼭 참석해달라고 거의 애원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딸을 재벌게 팔아넘기기 위해 저렇게까지 필사적이라니. 좋아요, 집사님. 그럼 못 이기는 척 대표님의 스케줄을 어렵게 조정해서 참석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세요. 확답은 주지 마시고요. 애를 좀 태워야 더 극적인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통화를 끊고 나니 아래층에서 이뮤나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최고급 와인을 터뜨리며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2층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한밤중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로마 캔들 수십 개를 켜놓고 분위기를 잡는 꼴이라니. 이뮤나는 레이스 슬립 차림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하준 씨,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치려 했을 때 내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우리 아기도 잃고 그래도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았어요.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그 역겨운 심파극에 아버지는 감동한 얼굴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손이 슬금슬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아래로 내려가려는 순간 나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어머,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은 불륜 현장이라도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아버지는 민망함을 감추려 괜히 넥타이를 매만졌고 이뮤나는 가슴께를 가리며 수줍은 척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했다. 유나, 내 양심이 개에게 물려가지 않은 이상 내가 당신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양심은 개에게 물려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뇌는 확실히 어디에 팔아먹은 게 틀림없었다. 돈에 미친 임윤아가 가난뱅이였던 아버지를 위해 부모와 연을 끊고 도망을 쳤다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는지 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 포장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벗겨낼 작정이었다. 파티 당일, 우리 가족은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호텔에 도착했다. 임윤아는 딸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나에게는 촌스러운 면 원피스 하나를 던져주었지만 임소희에게는 샤넬의 최신상 컬렉션 드레스를 입혔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너무 심취한 게 아닌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드레스룸에서 임윤아는 금고에서 빌려온 것이 분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임소희의 목에 걸어주었다. 마치 갓난아기라도 다루듯 그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나는 호기심에 곁눈질로 힐끗 쳐다봤다.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중 가장 큰 메인스톤은 좋기 7, 8캐럿은 되어 보였다. 뭘 봐? 네 주제에 넘볼 생각도 하지 마. 도 대표를 만날 생각에 잔뜩 들뜬 임소희가 나를 쏘아붙였다. 마치 자신이 벌써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나는 저 어리석은 모녀가 상상 속에 도 대표를 위해 저렇게까지 애쓰는 모습이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다. 목걸이가 꽤 무거워 보이는데 목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요, 소희 씨. 빌린 물건에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촌스럽게. 내 빈정거림에 임윤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냉소했다. 어머 목소리 한번 우렁차네. 네가 걱정 안 해줘도 돼. 고작 회사 배당금이나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기다려봐. 네 손에 있는 그 집은 조만간 전부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녀와 임소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내 약점을 잡았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를 비난하는가. 소희야, 저런 애 상대하느라 기운 빼지 마. 넌 곧 도 대표님과 결혼해서 평생 왕진아를 발밑에 두고 살게 될 텐데 그 말을 끝으로 모녀는 뱀처럼 허리를 흔들며 드레스룸을 나갔다. 그때 송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가씨, 배우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곧 올라갈 겁니다. 급할 거 없어요, 집사님.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선 평창동 집에 다시 한번 다녀와 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파티는 뷔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교의 장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파티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났을 때 소문 속의 도 대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기대에 찬 공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자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내가 섭외한 배우 하준우 씨는 내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나이는 40대 중반에 누렇게 변색된 치아, 볼록하게 나온 술배, 그리고 임소희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신. 저 모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고른 스페셜 에디션이었다. 뭐야, 늙고 못생긴 데다 키까지 작잖아. 임소희는 입술을 삐죽이며 거의 울상이 되었다. 조용히 못해. 임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딸을 꾸짖었다. 얼굴 잘생긴 게 밥 먹여주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자수성가한 몇몇 중년 회장들의 얼굴이 불쾌하게 굳어졌다. 제 손으로 불을 일군 사람치고 돈만 밝히는 속물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역시 주변의 경멸적인 시선을 느꼈는지 소리 좀 낮춰. 오늘이 어떤 자리인데 소란이야. 라며 임윤아를 타박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촌극을 조용히 감상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도대표로 분장한 하준우 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윙크를 한번 날렸다. 송 집사님이 미리 내 사진을 보여줬고 영상 통화까지 했기에 그는 나를 단번에 알아봤다. 소희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인사드려. 임유나는 딸의 등을 떠밀었다. 심지어 임소희의 드레스 앞서플 한번 끌어내려 가슴골이 더 잘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 이익 앞에서는 추악한 본성을 조금도 숨기지 못하는 모녀였다. 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임소희입니다. 임소희는 와인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가슴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하준우 씨는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기 위해 임소희는 마치 거북이처럼 필사적으로 목을 길게 뺐다. 그제야 하준우 씨는 흥미롭다는 듯 무심하게 고개를 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임소희 양의 목걸이가 아주 특별하군요. 칭찬을 듣자 임소희는 드디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신이 나서 웃었다.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어렵게 빌려오신 거예요. 이 서울 시내 딱 하나뿐인 거라고요. 그녀의 자랑스러운 한마디는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만천해 광고하는 꼴이 되었다. 주변의 사모님들이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왕 회장네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더니 저 낡은 목걸이 하나를 보물처럼 여기네. 지나 엄마가 죽고 나서 디자이너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잖아. 아버지는 사업하는 사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되자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쌤통이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호텔 직원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긴 케이스를 들고 인파를 헤치며 정확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도민준 대표님의 명을 받고 왕지나 아가씨께 특별히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직원이 케이스를 열자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최상급 커팅 다이아몬드. 그중 가장 작은 스톤조차 10캐럿은 좋게 넘어 보였다. 임소희의 목에 걸린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야말로 작품이었다. 적어도 수십억은 호가할 물건이었다. 역시 보물은 미인에게 가는 법이지. 왕지나 아가씨 정도는 되어야 저런 목걸이가 어울리지. 임소희는 뭐야? 본처 딸도 아니고 그냥 굴러온 돌이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임소희의 얼굴은 분노로 파랗게 질려갔다. 나는 하준우 씨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연기하며 말했다. 도 대표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준우 씨의 연기력은 대단했다. 그는 위험 있는 기세를 유지하면서도 겸손한 어조로 말했다. 생전에 왕진아 아가씨의 외조부님과 한 번 뵌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했지요. 이건 그분의 후손에게 드리는 제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외할아버지까지 거론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이뮤나가 와인잔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이며 하준우 씨에게 잔을 내밀었다. 도 대표님,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인재시네요. 풍채도 너무 멋지시고요.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앞날의 부와 성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하지만 하준우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고 마치 눈앞의 임윤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정면만 응시했다. 파티장의 활기찼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임윤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대표님, 이 술 안 받으시는 건가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망신을 당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티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임윤아는 하준우 씨의 가슴 높이에 와인잔을 든 채 옴짝달싹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굳어 있었다. 주변의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모욕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 순간을 촬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하는 중이었다. 자신의 심장이자 보물이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나섰다. 하지만 상대는 회사의 운명을 쥔 투자자였기에 그는 감히 화를 낼 수 없었다. 그저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할 뿐이었다. 도 대표님, 혹시 와인을 안 좋아하십니까? 제, 제 아내가 뭘 잘 몰라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라고요? 드디어 하준우 씨가 입을 열었다. 그는 나의 신호를 받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왕 회장님, 분명 가족 파티라고 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 저를 기만하시는 겁니까? 이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리라. 파티장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임윤아는 당황한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다. 도 대표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하준 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인데 어째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라고. 하준우 씨는 여유롭게 보타이를 매만지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받은 정보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초강지철을 병으로 죽게 만들고 그 자리를 꿰찬 상간녀라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옆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와인잔으로 입을 가려야 했다. 저 배우,
정말 대단했다. 대사에 라임까지 넣는 센스라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객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사교 파티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의 라이브 관람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심 없는 구경꾼의 그것이 되어 아버지와 임윤아를 샅샅이 훑었다. 하준우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의 턱 밑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왕 회장님, 제가 틀린 겁니까? 아버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도 대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였다. 그렇다고 도 대표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임윤아가 상간녀임을 공표하고 자신이 조강지처를 내몬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꼴이었다. 그가 애써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위기를 감지한 임윤아가 그녀의 전매 특허인 눈물 연기를 시전했다.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애써 올렸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일부러 흘러내리게 만들어 처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 대표님, 제가 혹시 대표님께 무슨 결례를 저질렀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그 모습을 본 파티장의 재벌가 사모님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저런 종류의 불려우들과 평생에 걸쳐 전쟁을 치러온 그들에게 임윤아의 연기는 너무나도 뻔하고 저급한 수작으로 보일 뿐이었다. 저 여우 같은 여자가 자신을 첩으로 지칭하는 듯한 말투를 쓰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임윤아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간녀라는 낙인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 사교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녀는 하준우 씨를 향해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다. 저와 하준 씨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가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도 대표님 만약 증거를 대지 못하신다면 전 대표님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임윤아는 확신하고 있었다. 하준우는 증거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망신 주려 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증거라는 단어를 꺼내며 상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상대가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주는 전략을 택했다. 만약 하준우가 농담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이 상황은 그럭저럭 수습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 이 무대에 진짜 연출가는 바로 나, 왕진아라는 사실을 증거라. 하준우 씨는 재미있다는 듯 중얼거렸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 도시에 명망 있는 분들인데 정말로 증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임윤아 씨? 임윤아는 순간 망설였다. 아버지가 옆에서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그녀는 이미 독이 오른 상태였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연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씌운 오명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때 임소희가 어머니를 거들고 나섰다. 그녀는
하준우 씨에게 바싹 다가서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 대표님, 만약 증거를 못 대시면 저희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하셔야 할 거예요. 그 천박한 행동과 말투에 주변의 젊은 아가씨들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저 모녀는 대체 어느 가축 시장에서 튀어나온 거야?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품위가 떨어지네. 하준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호텔 직원에게 손짓했다. 좋습니다. 그의 신호에 파티장 연단 뒤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익숙한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직원은 USB에 담긴 동영상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전환되자 파티장의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다. 몇 초간의 노이즈 섞인 화면이 지나가고 마침내 한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어머나, 저 여자 왕 회장 부인 아니야? 스크린 속에는 낯선 중년의 남자들에게 안겨 진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는 젊은 시절의 이뮤나가 있었다. 영상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명의 남자와 끌어안고 뒹구는 그야말로 적나라하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연이어 재생되었다. 세상에, 저게 벌써 5번째 남자네. 저 여자 보통이 아니구만. 이뮤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꺼! 당장 꺼! 그녀가 무대로 달려가려 했지만 하준우 씨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꼼짝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복수극의 클라이맥스,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영상이 끝나자 파티장은 잠시 동안의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직원은 내 지시대로 다음 파일인 이미지 폴더를 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뮤나가 과거의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수십 장,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단순히 애정을 속삭이는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상대 남자의 본처에게 보낸 조롱과 도발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모님 자리가 지겨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앉아드릴 테니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밤마다 외롭게 만드는 것도 죄랍니다. 당신이 가진 늙고 병든 몸뚱이보다 제 젊음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나요? 파티장에 있던 사모님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그들은 모두 정실부인이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저 저급하고 파렴치한 메시지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보내는 조롱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들의 눈빛이 경멸을 넘어선 혐오감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세상에, 정말 파렴치하네. 상간녀 주제의 본처를 협박까지 해? 왕 회장도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보물처럼 끼고 살았다니. 끼리끼리 만나는 거겠지. 둘 다 똑같은 종속이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의 수군거림.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이뮤나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것.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 하준우 씨는 연극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사실 임윤아 씨는 과거 저희 삼촌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저희 숙모님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제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명분이었다. 이로써 아무도 이 일의 배후에 내가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하준우 씨는 이제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돌아봤다. 왕 회장님, 브류 주얼리의 최대 투자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추잡한 여자와 저를 한자리에 앉게 한 것은 제 투자금뿐만 아니라 제 인격까지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임윤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파멸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하준 씨. 임윤아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다. 저건 다 모함이에요. 내가 설명할 수...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임윤아의 뺨을 내리친 것이다. 이 더러운 것.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임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엄마에게 달려갔다. 아빠,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어? 닥쳐. 저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조차 역겹다.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악을 썼다.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임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 꺼져. 아버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그녀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버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는 순간까지도 임윤아는 아버지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왕하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왕하준. 임소희 역시 울며 불며 끌려 나갔다. 화려했던 파티는 그렇게 한 편의 막장극처럼 아수라장 속에서 끝이 났다. 하객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고 텅 빈 파티장에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깨진 유리잔들만이 뒹굴었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은 지옥과도 같았다 쳤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임윤아와 임소희의 모든 짐을 마당으로 내던져 버렸다.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정원 잔디 위를 뒹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쉈다. 나는 2층 내 방에서 그 모든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바탕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새벽녘.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텅 빈 위스키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텅 빈 그의 눈에는 후회인지 자책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이었다. 흡! 그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듯 부자연스럽게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뇌졸중. 나는 차가운 눈으로 쓰러지는 아버지를 내려다봤다. 아주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감정은 암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자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여기 평창동인데요. 60대 남자가 쓰러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절망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의사는 아버지가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재발 위험이 높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신신당부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아버지의 왼쪽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마비되어 있었고 발음은 어눌했다. 한때 왕국을 호령하던 왕은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무력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유나 모녀에게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들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추악한 연극을 관람했다. 저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저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동아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어머니의 생전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고모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바뮤 주얼리의 오랜 VIP 고객이자 국내 굴지의 패션 그룹 고 기오 코퍼레이션의 회장님이셨다. 진아야, 걱정 마라. 너와 내 엄마는 나한테 친자매, 친족 하나, 마찬가지야. 이 이모가 반드시 도와줄게. 나의 계획에 따라 고모 이모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아버지를 병문안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얼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다. 고 코퍼레이션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VIP 고객들에게 증정할 순금 주얼리 세트를 대량 주문하겠다는 것이었다. 계약금만 수십억에 달하는 류 주얼리가 3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계약이었다. 뇌졸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모 이모님이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송금하자 거절할 힘을 잃고 말았다. 기회는 바로 그때 찾아왔다. 임윤아는 아버지의 침상 앞에서 마치 사죄하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하준 씨,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과거에 잠시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아이를 유산하고 다리까지 부러진 저를 부모님은 억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 했어요. 매일같이 저를 때리면서 소희를 키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저는 여러 남자들 사이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흐느꼈다. 임소희가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거들었다.
아빠, 엄마가 아빠랑 도망치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엄마 인생이 뭐가 돼요? 아빠, 체면 때문에 평생 아빠만 바라보고 산 우리 엄마를 버리실 거예요? 모녀의 연기는 완벽한 하합을 이루며 아버지의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내가 나 때문에 저런 고생을 했다. 이 지독한 착각과 망상이 그의 뇌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코미디의 소재가 될 법한 일이 현실에서는 비극이 되는구나. 유나, 침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앙상한 손을 들어 임유나의 뺨을 감쌌다. 소희 말이 맞다. 다 나 때문이지. 너의 부끄러운 과거, 이젠 내가 다 덮어주마.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역겨운 재회 장면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연민의 조각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송 집사님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전화기 너머로 분통을 터뜨렸다. 아가씨, 제 불찰입니다. 제대로 된 배우를 구하지 못해 일을 그르쳤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이 구한 배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 상감이었어요. 이건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라는 인간이 구제불능의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임유나가 다시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야만 더 큰 실수를 저지를 테니까요. 하지만 아가씨, 듣자 하니 임소희라는 아가씨가 그 배우 하준우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괴롭힌다는 송 집사님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물론 임소희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가끔 마주칠 때면 나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왕진아, 너 아직도 도 대표님이 너한테 목걸이 하나 줬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진짜 그분의 여자는 나야. 나는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까봐 몇 번 충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상관없었다. 나는 타인의 운명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저 존중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병세는 의사의 경고대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그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날이 길어지자 회사는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에 빠졌다. 때마침 고 코퍼레이션의 주문 납기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임유나가 움직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몇 이사들을 등에 업고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나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명분은 회장님이 위독한 상황에서 미혼인 딸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도 쫓아냈다. 나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평창동 저택에서 밀려나듯 나와야 했다. 나는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물러나 주었다. 그들은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저 무대를 그들에게 통째로 넘겨준 것뿐이었다. 나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스위트룸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나의 패배의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마지막을 지휘할 작전 본부였다. 그리고 한 달 후, 임윤아는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이야, 세상에 우리 딸, 드디어 해냈어. 임소희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했다. 왕진아, 봤지? 도 대표님이 너한테 목걸이를 주면 뭐해? 그분의 아들을 가진 건 바로 나야. 너도 네 멍청한 엄마처럼 평생 패배자로 살 운명이라고. 그녀의 추악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저 웃음이 나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이. 며칠 뒤 송 집사님에게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다. 아가씨, 임윤아가 고 코퍼레이션에 납품할 금을 신주 브라스트로우 바꾸는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원자재 공급 업체는 제가 미리 섭외해둔 유령 회사입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임유나 모녀는 곧 손에 쥘 부와 명예를 꿈꾸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나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가볍게 부딪혔다. 이제 수금하러 가볼까? 마지막 장을 향한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고 코퍼레이션이 유 주얼리의 사기 행각을 문제 삼아 내용 증명을 보낸 날,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다. 마치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하늘처럼. 고모 이모님은 나의 각본대로 회사 임원들을 대동하고 직접 바듀 주얼리 본사를 찾아갔다. 병원에서 갓 퇴원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아버지는 이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비백산하여 그들을 VIP 접견실로 안내했다. 고 회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왕 회장, 우리 두 집안이 몇십 년 인연인데 내가 일을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서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찾아왔소. 왕 회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서. 이모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모님의 비서가 가방에서 금목걸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휴대용 토치를 꺼내 목걸이에 불을 갖다 댔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표면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그을리며 조악한 속살을 드러냈다. 순금 대신 신주라니. 이건 명백한 사기요, 왕 회장. 우리가 선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왕 회장 스스로가 더 잘 알 텐데. 아버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곁에 서 있는 임윤아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임윤아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그녀는 태연했다. 이모님과 임원들이 돌아간 후 접견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남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토치로 지져보았다. 결과는 똑같았다. 모든 제품이 새까맣게 변했다. 유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임유나는 그제야 악어의 눈물 두어 방울을 짜내며 대답했다. 하준 씨, 제가 원자재 공급 업체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전 그냥 여자일 뿐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우린 이제 끝났어.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도 대표가 있잖아요. 소희가 그의 아들을 임신했는걸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당신이 가진 회사 지분 전부를 소희에게 넘기세요. 그럼 도 대표님이 이 모든 손실을 메워주고 당신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깨달은 나는 차갑게 파고들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 계약을 담당하고 사인한 건 임윤아 씨 당신이잖아요. 코퍼레이션이 고소하면 법적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텐데요. 그 순간 임윤아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내가 담당했다고 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사람은 네 아버지 왕하준 회장이야. 법적 책임자가 왜 나지? 난 아무것도 몰라. 유나, 당신 설마 날 버릴 셈이야? 아버지가 충격에 빠져 그녀를 쳐다보았다. 임소희가 그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이 회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늙은이랑 계속 살아줬을 것 같아? 왕하준 씨, 정신 좀 차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넘기고 감옥 가기 싫으시면 닥치고 사인이나 해.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가 마지막 일격을 날린 것은 아버지. 임윤아 씨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아버지랑 도망치려다 유산했다는 그 이야기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때 그녀가 임신했던 아이, 아버지 아이 아니에요. 나는 송 집사님을 통해 찾아낸 29년 전 임윤아의 진짜 내연남에게서 받아낸 자필 편지를 아버지의 눈앞에 내밀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임윤아를 쳐다봤다. 유나, 제발.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줘. 임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나는 패배를 가장한 채 마지막 제안을 했다. 좋아요. 회사를 넘길게요. 대신 도 대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해요. 모든 것을 손에 넣어 떴다고 확신한 임소희는 쾌재를 부르며 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틈을 타고 코퍼레이션과 떡유 주얼리의 핵심 임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왕 회장의 그룹 승계 현장을 지켜봐 달라고. 얼마 후 모든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임소희의 부름을 받고 나타난 하준우 씨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소문 속에 전설적인 투자자를 보며 웅성거렸다. 임소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내게 속삭였다. 나랑 싸우기엔 넌 아직 어려. 그리고는 하준우 씨에게 애교를 부렸다. 자기야, 나 자기 아들 가졌으니까 이 회사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지? 하준우 씨는 굳은 얼굴로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내가 눈짓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안심한 듯 변호사가 내민 회사 양수도 계약서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왕하준 씨, 사인이나 하시지? 임소희가 아버지를 조롱했다. 내가 불쌍해서 남편 시켜 이 회사 사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아버지는 죽은 사람 같은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진아야. 네 엄마가 남긴 유산을 이 아비가 지키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 대표의 서명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하준우 씨가 계약서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자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 기집애 앞에서 허리를 숙여? 임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릴 뿐이었다. 하준우 씨는 계약서를 내 앞에 공손히 내려놓고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대표님,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임소희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하준우 씨가 그녀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진짜 도민준 대표님은 바로 이분, 왕진아 아가씨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주얼리의 실질적인 주인은 왕진아 대표님이 되십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소란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네가 도민준이라고? 그럼 얜 누군데? 임소희는 거의 실성한 채 하준우 씨를 가리켰다. 저는 대표님께서 고용한 배우입니다. 하준우 씨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소희 씨, 비록 제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열심히 살 자신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닥쳐. 임소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배를 때리기 시작했다. 너 같은 놈의 애 따위 당장 지워버릴 거야. 안 돼. 소희야. 임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가짜야. 전현이 저렇게 돈이 많을 리가 없어. 다 가짜라고. 그녀의 발악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임유나 씨,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임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하준 씨, 나 좀 구해줘요.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 임유나는 거액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와 임소희는 평창동 저택에서 쫓겨나 단칸방 신세가 되었다. 하준우 씨는 몇 번 임소희를 찾아갔지만 이미 아이를 유산하고 정신까지 이상해진 그녀는 그를 경멸하고 모욕할 뿐이었다. 결국 그도 지쳐 떠나갔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국을 떠도는 여행길에 올랐다. 1년이 넘도록 나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유산인 의유 주얼리에 남아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하고 외할아버지의 경영 이념을 펼치며 나는 나의 왕국을 되찾았다. 오늘 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나는 새로 출시된 주얼리 컬렉션 카탈로그를 어머니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되찾았어요.
이제 아무도 엄마의 유산을 욕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내 뺨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